1위연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8월 셋째 주 KBL 루벤 팩트 2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어떻게 보셨는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전자랜드, 그리고 KT, 삼성, KGC, 인삼공사, 현대모비스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한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계속 이제 구독자 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글 달아주시고, 조민우님이 5,000명 구독 돌파 축하드립니다. 1위연구 스타일로 1만 구독자 갑시다 그랬는데 다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그럼요. 예, 다들 뭐 시청자분들의 사람 덕분이고 저희는 뭐 그냥 뭐 바닥에서 구르다가 그냥 입 몇 마디 뗀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재치있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여자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아니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네, 이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항상 많은 소식에 대해 알려주셔서 매주 잘 듣고 있는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썸머 매치 전망에 대한 기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 라그나 선수가 썸머 매치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기를 기사로 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일부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썸머 매치 전망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그 전에 각 팀에 결정할 만한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확정은 아니고 현재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는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죠. 최준용 선수가 발목 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호차 뛰지 않을 것 같고요. KCC는 지금 이제 이정현이 저희가 한 2주 정도 됐죠. 저희가 이제 무릎 부상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제 팀 훈련이나 뭐 연습 경기 합류하지 않고 따로 재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호차 결정을 할 것 같고, 지금 송교창 선수가 지난주 연습 경기에 뛰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큰 부상하는데 햄스트링에 가벼운 통증이 있어서 재해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못 뛸 것 같다라고 지금 내부에서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지 시점에서는 못 뛸 것 같다. 그렇죠. 햄스트링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죠.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출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햄스트링 워낙 또 민감하고 재발이 잦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DB는 이제 지금 뭐 다이치 비롯해서 지금 현재 훈련에 참가 있는 선수는 모두 참가한다. 이렇게 김현호 선수 이제 못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KGC도 전원 일단 참가. 그러니까 오색은 양희종이 뛸까 말까 뭐 이거 사실 좀 고민거리일 수 있는데 뭐 한 20분 정도 뛰게 하면서 좀 상태를 본다, 경기력을 본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이라는 게 혹시 뭐 누가 우승할 것인가 그거죠. 이런 건가요? 네, 그거죠. 저는 최근에 어떤 선수들의 몸 상태나 뭐 결장 변수, 그래서 저는 KGC 인삼공사가 되게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오세근 선수가 많이 뛰지 않더라도 이 한 명의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제가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세요 그냥.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낚시질. 굉장히 저렴. 이거 낚시질도 아니고 저렴하게. 궁금하면 넘기면 되니까. 제가 지금 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따가 어쨌든 얘기할 것 같아요. 김모 선수입니다. 김철모 선수. 김모 모철욱 선수. 아무튼 그래서 저는 KGC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결장 변수도 전혀 없는 상태에다가 지금 선수들 부상도 다 없고 되게 건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GC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KGC.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SK나 KCC도 사실 다코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성교창이 없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스쿼드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력이 좋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시너지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골밑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SK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최준용 선수가 좀 없는 부분이 살짝 좀 걸리긴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공수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그 내외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볼 때는 KGC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라이님이 프로농구 인기가 많아지려면 이 방법 어떨까요? 두 팀 정도를 만들어서 충남이나 전남 지방에 한 팀이 생기게 하면 그 지역 농구 팬분들도 많이 볼 테고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연고지가 집중되는 현상,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한 거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아마농구의 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팀을 늘리는 건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팀을 늘리는 거는 쉽지가 않고 지금 기존의 수도권에 있는 팀들을 이전시키는 방법이 저는 이제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프로농구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리하게 좀 지적하신 부분이고 사실 대구, 광주, 대전 이쪽에 그 농구팀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모두 예전에 뭐 나산 플라망스도 네. 있었고 네, 광주에는 대구는 뭐 오리온의 전 연고지고 대전은 KCC가 예전에 현대 시절에 네, 썼던 네. 연고지인데,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대도시들을 다 놓치고 수도권에 그냥 뭐 그 도시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의 어떤 이제 위성 도시들의 너무 많은 연고지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그쵸. KBL의 어떤 전반적인 인기에는 그렇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뭐 특정 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기가 올라가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대도시들을 이제 좀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편중돼 있고 물론 이제 그쪽 이제 지자체들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좀 너무 편중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구나 강주나 대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농구가 어떤 전국구 그런 이제 그런 종목이 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수도권에만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연구를 두면 좋은데 이게 또 현장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자체들의 어떤 서포트 그거 되게 미흡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구단들이 되게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프로농구 전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구 이쪽에 있는 게 지원을 좀 덜 받더라도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원을 좀 더 받고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지 이거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면 저는 전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각 구단별로 그런 희생을 강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수도권에 지금 몇 팀이 있습니까? 5팀인가 있나요? 지금 그죠, 5팀. 예, 그렇죠. 예, 뭐 원주도 사실은 또 거의 가까우니까 또 아니 하는. 그 원주나 강원도 쪽에서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전주에 있고 그다음에 그쵸. 경남에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뭐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연구 이전은 또 이제 시간도 걸리고 되게 협의할 게 많은 부분이니까 이게 뭐 당장 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은 그런 어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어떤 비시즌 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했었잖아요. 대구에서 고향으로 쑥 했었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구단의 어떤 빠른 결정과 빠른 어떤 행보로 정해진 거고 엄청 욕 먹고. 그렇죠. 대부분은 사실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걸 보여준 적절한 선례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은 힘든데 빠르기 힘든데, 그러니까 당장 그래 대도시를 잡아야 돼 이러면서 KBL이 이 팀 뭐 대전으로 가세요, 이 팀 광주로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바로바로 그런 걸 바꿀 수 없다면은 어떤 비시즌에 여러 가지 KBL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또 구단의 행사들을 뭐 비록 연고지는 아니더라도 대전, 광주, 뭐 대구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것도 저는 뭐 일단은 좀 플랜 B는 될 수 있다고 봐요. 보충하는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 해결을 못 한다. 그쵸,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댓글 소화하는데 벌써 10분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랜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랜드가 지금 연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동환 기자가 또 우리 설명 귀요미 이동환 기자가 또 그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오면서, 새로운 용어가 아니죠. 이동환 기자가 많이 썼던 그런 용어인데 요거를 가지고 오면서 전자랜드는 이런 패턴이 있다. 심화학습편. 그렇죠. 자,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용어를 쓰는 게 뭐더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용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는 용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꼭 이제 영어성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사대주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권도 한 3년 전에 처음 만들었어요. 예. 한국 문화 좋아하면서 여권을 왜 만들어요? 그래도 이제 여행 가야죠. 여행 가야죠. 근데 그 정도로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네. 정말 태극기, 광복절에도 네. 집에 이렇게 걸어뒀어요. 방황 구석에. 네. 근데 패턴 이름 얘기할 때 왜 영어를 쓰는데? 한국 영어가 없더라고요. 예, 한국 영어가 없어요. 저도 민망한 게 이게 또 저희 KBL의 코칭 스태프 분들도 되게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농구도 안 해본 놈이 또 뭐 아는 척하는데 이럴까봐 제가 또 조심스럽게 겸손하려고 제가 일부러 좀 쳤습니다. 우리 농구 코치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그렇죠.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제가 또 뭐 모르 기자가 외부인이 또 무슨 뭐 이거 농구 이렇다 이런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우리 애청자님들한테만 욕안 먹으면 안 얻어먹으면 되지. 그렇죠. 1만 명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할게요. 예. 고고. 예, 말이 길었는데 이거 하느라 또 1분이 지났어요. 역시 놀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11일에 전자랜드와 KT가 그 인천 삼산 보조체육관 보조 경기장에서 한 연습 경기를 좀 보고 왔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각 팀의 상황도 체크를 하고 그 두 팀이 뭐 연습 경기이지만 어떤 패턴 쓰고 어떻게 선수들을 활용하는 이런 거 보고 왔는데 좀 전자랜드 쪽에서 눈이 띄었던 게 이제 김낙현과 이대현을 좀 페어링해서 짝을 지어서 좀 활용하는 오펜스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플라피 오펜스가 있었습니다. 플라피 오펜스. 네, 플라피 오펜스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 명은 탑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제작진분들한테 제가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이거 또 띄우라고. 예, 한 명은 탑에 있고 나머지 4명은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뭐 2명은 빅맨이고 그 중에 2명은 좀 윙자원이죠. 그러면 이 빅맨들이 막 스크린 걸어주면서 윙자원들이 크게 베이스라인을 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플라피 오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에 있는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패스 기회를 갖다 노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NBA 쪽에서는 뭐 필라델피아 골든스테이트가 JJ,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같은 좋은 슈터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고 샌안토니오는 이게 뭐 패턴은 좀 다른 루프 전술이라고 이제 토니 파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은 뭐 이거 플라피 오펜스랑 조금 또 엄밀하게 보면 다른 건데 쭉 돌아서 45도에서 볼 잡으면은 바로 팀 덩컨 스크린 받아서 2대2 하면서 또 기회 봐주는 뭐 보리스 디아우도 거기 포함돼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KBL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자랜드가 18, 19 시즌에 기디 파츠 있을 때 파츠가 워낙 슈팅력이 좋았으니까 이걸 좀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썼었고 그 조성민 선수가 KT 있을 때도 전찬희 감독이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슈팅력이 뛰어난 선수 있을 때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전술인데 전자랜드가 이 김낙현 선수를 어떤 2번으로 쓸 때 이런 것들을 패턴을 활용했다. 그리고 김낙현 선수가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해서 베이스라인 따라서 그러면서 45도 빠져나오면서 받을 때 그때 김낙현 근처에 있는 스크리너는 이대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자랜드가 어떤 부분들을 노릴 수 있냐면 김낙현이 볼을 받는 순간에 이대현이 스크린하고 롤을 하게 되면은 김낙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슈팅력이 되게 좋은 선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캐치앤슛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예요. 워낙 슈팅력이 좋고 뭐 하체 힘도 되게 좋은 선수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김낙현의 어떤 슈팅 찬스를 막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2명이 김낙현에게 몰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대현은 스크린 걸다가 바로 슬립을 해서 페인트 존을 침투하는 거죠. 또 김낙현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시야를 잘 유지하면서 빠르게 이대현에게 찔러주고 이대현이 마무리 뭐 이런 식의 혹은 또 그렇게 슬립한 이대현에게 위크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가 도움 수비로 오면은 반대편에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습 경기 끝나고 유동훈 감독이 물어봤어요. 이게 좀 그런 패턴이 있던데 좀 의도적으로 좀 김낙현과 이대현 쪽을 같이 붙인 거죠라고 여쭤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고 반대편에 이제 어떤 파생 찬스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한 전술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립이라는 건 이제 스크린 서는 척하면서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쑥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쑥 들어가는 거죠. 그게 슬립. 이고 사실 이 슬립은 기본적인 이제 스크린의 어떤 변형된 어떤 공격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그쵸. 포인트마다 했을 때 순간적으로 딱 들어갔을 경우는 강력한 찬스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패싱과 더불어 가지고 패싱이 정확하게 강력한 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위크 사이드라는 거는 이제 공 잡은 반대 사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트롱 사이드의 반대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슬립에 대해서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슬립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방금 김낙현 선수처럼 이렇게 스크린 받아서 이제 볼을 잡는다. 김낙현처럼 슈팅력이 좋은 가드에게 상대가
이제 더블팀을 붙는 순간적으로 트랩을 붙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빅맨이 슬립을 해버리면 그 굉장히 순간적으로 반대편에서는 4대3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해치 수비의 카운터로서 되게 빅맨이 많이 가져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KT에서도 예를 들어서 허운이 2대1을 한다. 이건 뭐 플라피랑은 다른 거지만 2대1 하는데 상대가 허운의 어떤 슈팅력과 공격력을 의식해서 해치, 블리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리너가 뭐 예를 들어서 양홍석이다. 그때 스크리너가 그러면 양홍석이 거는 척하다가 상대가 더블 팀을 가는 느낌이 온다. 이러면은 빠르게 빠지고 허운이 그걸 바로 찔러주고 양홍석이 그 볼을 잡고 4대3 상황을 자신이 어떤 판단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카운터가 될 수 있고 스위치 수비에서도 이게 카운터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슬립은 그런 식으로 좀 전술적으로 활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슬립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에서는. 아, 그렇죠. 네, 그래 이제 포인트마다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크린 하지 않고 슬립을 습관적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수비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그쵸. 상황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설픈 슬립은 되게 좀 오히려 그러니까 공격 시간만 잡아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고 어떨 때는 정확하게 스크린 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페이크 스크린 한 다음에 슬립을 또 해보고 이거는 또 이제 선수가 코트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감독님들이 또 지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센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BQ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BQ가 좋은 선수들이 좋다라는 게 그런 동작에서 그 정확한 포인트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랜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셀렉캡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객관적 전력이 약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해볼 만한 전력이다. 그 유도훈 감독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도훈 감독이 그런 이제 틀을 갖다 짜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팀 선수들에게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은 부분을 어떻게 잘 조합을 시키느냐 이게 가장 좋은 패턴인데 제가 볼 때는 전자랜드에게 플라피 오펜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김낙현과 이대현의 어떤 조합 이런 부분들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정보가 좀 있죠. 그 외국인 선수 지금 입국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이죠. 전자랜드 이 헨리 심스, 에릭 톰슨 선수가 모두 입국을 하고 이게 또 2주 자가격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2일 0시경에 자가격리가 해제하면서 또 팀 훈련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팀마다 좀 상황이 달라요. 지금 비자 발급 문제가 되게 좀 이슈여서 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구단들도. 그래서 아직도 뭐 비자 발급도 안 된 팀들도 몇몇 팀이 있고 그런데 일단 전자랜드는 그 문제와는 되게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션을 통과했다. 그렇죠. 예. 자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공격력은 괜찮지만 수비는 좀 약하다. 그 수비 약한 부분의 핵심은 2대2 수비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 시즌 비시즌 동안 이제 2대2 수비 다듬기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랜드와 KT 경기에서 이제 KT 어떤 수비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기 중에 이 서봉철 감독님께서 이제 뭐 타임아웃 부를 때마다 이 수비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서봉철 감독께 좀 여쭤봤습니다. 좀 그 질책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라고 여쭤보니까 현대동에서 2대 수비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연습 경기 전에서 이행해야 될 몇 가지 미션을 줬었는데 선수들이 그거를 이행을 잘 못했다. 그게 잘 안 지켜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극적인 그런 걸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마인드 그리고 좀 정신적인 부분도 되게 부족해서 되게 많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KT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이제 뭐 허운 선수의 수비가 약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되게 단선적인 평가인 거고 2대2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킹입니다. 토킹.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빅맨 만약에 제가 가드라 그러면 만약에 가드가 뚫렸다 그랬을 때 이 가드가 잘못이 100%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킹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센터가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못 나오거나 해지를 못 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스크린에 막혔는데 적절하게 커버를 못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토킹 아닙니까? 그 그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스크린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뒤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슬라이드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앞으로 가는 걸 파이트 스루라 그러죠.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적절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스크린이 왔을 때 그럼 나머지
스크린이 왔을 때 스크리너의 수비수 빅맨이 해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그 수비수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벌어줄 것인가. 이런 그렇죠. 부분도 토킹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드 수비수는 일단은 자기 마크맨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보통 뒤에서 오죠. 물론 이제 뭐 거는 방향은 뭐 옆에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가드 수비수 시야 밖에서 스크린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크리너가 자신의 스크린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린이라고 하죠. 이쪽 거는 척 하다가 반대편으로 가서 걸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각지대에서 와서 갑자기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수비 상황에서 다만 이 스크리너의 수비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드 수비에 비해서 시야가 넓고 지금 어떤 우리 팀의 수비 상황, 상대 팀의 공격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대2 수비할 때 이 스크리너 수비수가 이 가드 수비수와 원활하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어떤 수비를 하자 이렇게 외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뭐 2대2 수비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아이스 수비, 이제 블루 수비라고도 하죠. 예, 동의어로 아이스 수비, 뭐 다운 수비라고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운이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빅맨이 쳐져서 한쪽으로 몬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외쳐줘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아이스, 뭐 다운 이렇게 외쳐주면은 거기에 맞게 가드 수비수가 스크리너의 어떤 기미를 파악하고 자기 몸 각도를 바꾼다든지 스크린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소통은 진짜 중요하다. 예. 아이스 수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팀 수비인데 이거는 2대 수비긴 하지만은 강력한 에이스 어떤 가드 에이스가 있을 때 이제 그 몰기 위한 어떤 수비이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 2대2 수비에 그러니까 KT가 2대2 수비가 약하다는 것은 그런 이제 토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이런 토킹을 하면서 이 그 2대2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두 명의 빅맨과 가드진의 어떤 수비의 유기성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당할 확률이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뭐 2대2 수비가 강한 모비스를 예를 들면 그런 2대2 공격에 당할 확률이 뭐 모비스도 이제 2대 공격을 많이 당하지만 2대 공격 당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다. 그럼 KT는 뭐 그거보다 조금 높은 50% 60% 정도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5점, 6점의 어떤 차이가 결국은 수비의 그런 그 격차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연습을 갖다가 하고 있다. KT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기는 뭐 팀 디펜스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대2 수비라고 해서 그게 또 뭐 빅맨 수비수, 가드 수비수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른 그 부분에서도 같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른 어떤 3명의 선수 중에 어떤 이제 헬프를 갈 수 있는 위치의 선수가 그렇죠. 어느 동선에 가주느냐 그리고 어떤 위치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또 2대2 수비가 뭐 예를 들어서 가드 수비수가 좀 수비가 약하다 스크린 대처가 약해도 그런 것들이 보완되기도 하고 되게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에는 팀 전체가 같이 안고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예. KT는 지금 이제 2대2 수비 다듬기가 숙제이고 여기에 초점을 갖다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 보완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다음 삼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도 지금 연습 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연습 경기를 이제 12일까지, 네. 13일이죠. 13일까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네. 일주일 정도 이제 휴가를 받은 상태인데 뭐 선수들이 좀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체육관 나와서 다 훈련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이제 제가 그 13일 연습 경기를 삼성 경기를 좀 체크를 하고 왔었는데 네. 이제 그날 이제 김지현 선수가 휴식차 결장을 했고 삼성이 지금 가드진 테스트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이동엽 이관이 뭐 김광철 이관이 이런 식으로 조합을 계속 다양하게 하면서 체크를 했고 이제 이상민 감독이 삼성 가드들에게 요구한 게 한 2가지 정도 이제 그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게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2대 공격의 동선 입니다. 예, 2대2 공격을 할 때 이제 스크린을 받은 가드 공격수가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상민 감독이 이 삼성 가드들에게 그날 그 타임아웃 때 잠깐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올 시즌 외국 선수들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국내 가드들이 애매하게 좁은 공간을 볼 핸들링하면서 돌파해봤자 그 다음에 어떤 할 수 있는 선택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적다. 차라리 그렇게 좁게 돌파하기보다는 밖으로 3점 라인 따라서 쭉 각을 넓히면서 빠져나와 줌으로써 어떤 스크리너의 어떤 기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슛 기회,
득점 기회를 봐라 이런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좀 적극적인 아웃렛 패스 시도. 이게 제가 이제 그 이동엽 선수에게 좀 물어봤었는데 연습 경기 중에 좀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이동엽 선수는 이게 연습 경기 때는 좀 과감하게 하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뭐 경기를 할 때는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주문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비 성공 후에 리바운더에게서 가드가 볼을 받았을 때 앞에 전방의 상황을 미리 좀 파악하고 빠르게 볼을 넘겨주는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해라. 이런 것들을 주문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삼성 이상민 감독이 이번에 뭐 장신 선수를 많이 데려왔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지난 시즌에 가져갔던 어떤 스피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좀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아이자 화이트 선수가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의 활동 동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첫 번째 말을 했던 이제 3점 라인 바깥으로 넓게 핸들링하면서 어떤 그 각 넓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부분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필요하고 이 부분은 이상민 감독이 적절하게 지시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리고 아이샤 화이트가 또 이 선수가 그 저희가 뭐 영상 통해서 저희가 분석도 했고 소개도 해드렸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장점은 진짜 2대2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워낙 뭐 2m 한 6에서 8cm 정도 되게 장신에다가 스크린 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되게 민첩해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한 4번, 3, 4번 오갔던 NBA 갔을 때도 그런 로스터 들어갔을 때 그런 포지션에 있었고 스피드가 좋습니다. 신장 네, 대비.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점들을 삼성 가드들이 잘 활용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삼성 가드진의 이슈가 뭐 1번이 리딩을 어떻게 하느냐, 전체 게임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세밀하게 가면은 2대1 시의 이 아이자 화이트의 어떤 이 기동성을 아이자 힉스죠. 아이자 힉스죠.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자 힉스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네. 아이자 힉스의 기동성을 얼마나 살려주느냐, 스크린으로서의 장점을 얼마나 살려주느냐, 저는 삼성 공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서 이거 이제 이상민 감독이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주문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죠. 예. 네, 이 선수가 입국을 한 뒤에 팀 훈련에 합류했을 때도 또 어떤 디테일한 주문들이 갈지는 저희가 또 취재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일단 제시 고반 선수 입국을 했고요. 아이자 힉스는 아직 좀 미정인데 비자 발급 이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 이제 포인트 포워드, 그러니까 가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그 가드진이 좀 불안할 때 포인트 포워드가 필요해요. 그게 김동욱 선수가 될 수 있고 뭐 모비스 쪽에는 함진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김동욱 선수는 이제 2대 공격이 되는 그런 이제 포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필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2대2는 가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로는 삼성 쪽하고 이제 뭐 박찬희 선수의 어떤 트레이드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결국 이제 무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게 최근 얘기는 아니고 무산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박찬희 선수가 삼성에 오면 가장 딱 맞는 그런 이제 조합이긴 한데 그 트레이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사실 좀 아쉽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이동엽, 김광철 또는 김진영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조화를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게임 리딩은 1번인 김광철이나 이동엽이 하고 2대2 같은 경우에 지금 이간희 선수가 사실 2대2 능력이 뭐 입증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맞추게 되면 이간희하고 맞추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2대1을 할 때는 그 옵션을 주면 좋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그 부분이 이제 코칭 스태프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알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KGC 인삼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GC 인삼공사의 주요 이슈는 일단 오세훈 선수의 관리 핵심이고 또 아까 그 어설프게 낚시를 했던 김모 모초록 선수. 그 김모 모초록 선수의 성장과 변화인데 이 부분이 사실 KGC의 이번 시즌 성적 또는 PO에서의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김철욱이 이때까지 뭐 KBL에서 뭐 어떤 상을 받거나 뭐 기량 발전상 받거나 이런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중요하다고 이리농구에서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세근은 시즌 중에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는 김철욱이 출전 시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호는 아직도 팀에 좀 적응하는 어떤 김승희 감독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철욱이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14일에 그 KGC 상무사와 단국대 연습 경기에 가서 좀 이제 KGC의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고 왔는데 일단 한마디로 현재 물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물을 올려도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속공 상황에서는 막 공중에서 360도 턴하면서 막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진짜 그 현장에 사실 사람이 몇 없었지만은 다들 탄성을 질렀어요. 야 이러면서 예,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고 막 몸이 너무 좋으니까 저런 동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막 이렇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기본적인 사이즈와 파워, 운동量되게 좋거든요. 몸도 되게 어느 정도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말랐다든지 혹은 뭐 너무 좀 무겁다든지 뭐 센스가 뭐 너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귀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근데 우띠롱. 그렇죠. 원래는 우띠롱이었다가 이제 한국인은 김철욱으로 바뀌었는데 이 선수가 중국에 있을 때는 또 3번을 받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슈터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기대를 해볼 만해요. 실제로 이날 연습 경기에서 김철욱 선수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코너에서 패턴으로 무빙슛으로 3점을 던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나중에 좀 물어보니까 지금 김철욱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이 3점슛 관련해서 그린라이트를 줬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도 뭐 기회가 있으면은 던져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가 원하고 싶으면 얼마나 던져라. 이게 사실 뭐 김철욱의 하나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김승희 감독 자체가 원래 기회 나면 빨리빨리 던져라. 3점 던져도 된다라고 과감하게 주문을 하는 감독이고 실제로 KGC 선수가 지난 2시즌 동안 3점 시도가 늘 리그 최상위권이긴 했는데 일단 그것과 별개로 김철욱의 어떤 이런 슈팅력 활용은 되게 좀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김철욱이 수비에서는 그 좋은 신체와 지금 현재 좋은 몸 상태를 활용해서 버티는 수비 해주면서 얼클라드 출전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고 공격에서는 뭐 인사이드에서도 기여를 해야겠지만은 밖으로 한 번씩 나와서 자신이 3점도 과감하게 던지고 그걸 메이드 해주는 쪽으로 간다면은 KGC는 오세근의 출전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되게 고무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무적이네요. 두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몸 상태 좋을 때 부상 조심해야 되고요. 네, 부상이 나오면 불거품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서 다친 선수들이 있어요. 연습 경기 때. 그리고 김철욱 선수가 예전에 왜 좀 무리한 그 반칙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만 조심했으면 하는 그쵸. 바람입니다. 예, 그 두 부분만 조심하면 김철욱 선수 워낙 이제 그 자질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고 슈터치도 좋고 장신인데 스피드도 있고 파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삼박자를 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세근 선수의 어떤 백업으로서의 역할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연습 경기에서 봤지만 또 썸머 매치에서도 더 좋은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KGC는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KBL TV에서 나비가 무서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되게 화제를 많이 모았었어요. 네네. 그 영상이 네네. 그 주말 내내 또 이제 노출이 많이 됐었고 네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동혁 기자도 뭐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좀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또 혹시 이야기할 것들이 있다면? 유재 감독님이 그 선수들이 이제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자세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유하게 얘기를 하셨다. 원래보다는 카메라가 있어서 의식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원래는 좀 엄하신 분이죠, 감독님이 조금. 뭐 그런 부분에서는 농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나이가 좀 드시면서 이제 한 10 한 3세년 뒤에 70이에요, 그분이.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감독님 보시고 항의전 올 것 같은데. 예, 미안. 아직 60도 안 됐는데. 사석에서도 가끔씩 얘기를 하니까. 예, 농담상.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유해지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신에 이제 조동현 코치, 성준모 코치가 되게 세게 하죠. 카리스마 있게 또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나비 훈련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텝 훈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비 형태로 선수들이 줄지어서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코트를 막 움직이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사이드 스텝이 지금 모비스의 어떤 뭐 장점 또는 이제 특화된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구단들이 여자 농구도 그렇고 남자 농구도 그렇고 아마 농구에서도 다 하고 미국에서도 다 하고 다 합니다. 이건 뭐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다 하는데 모비스는 그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잡아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 잡아 넣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사이드 스텝 훈련을 하면서 이게 뭐 모비스 허벅지가 이제 허벅지라고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땡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좀 더 한 단계 높여가지고 사이드 스텝을 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고개가 이제 숙여질 거 아닙니까? 고개를 들고 해라. 그 팔은 이렇게 낮추고 들고 해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고난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른 구단에서도 벤치마킹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벤치마킹 혹은 변화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워낙 중요한 기본기다 보니까. 이거는 ABC 중에 A+A+A의 그 트리플 A잖아요. 그쵸.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팀이든. 그 이작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비 관련해서 제가 뭐 어떤 지역 방어 준비하고 맨투맨 수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이작 감독이 일단 뭐 이제 다른 것도 되게 뭐 만들어가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은 사이드 스텝이 돼야 된다.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사이드 스텝으로 그 공격수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됐을 때 유지되는 것이 공격수와 림 사이에 수비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사이드 스텝으로 딱딱딱 쫓아가줘야 공격수, 림 사이의 수비수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사이드 스텝은 무조건 가져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체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이드 스텝이 뭐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옆으로 걷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 배우고 아마추어에서 다 배우고 오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안 되는 선수들도 있다는 어떤 이야기. 거의 대부분 안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듬는 거죠. 그게 예전에 이제 전준범 선수가 대표팀 갔을 때 사실 그때 당시 전준범 선수가 모비스 내에서 어떤 사이드 스텝이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어. 뭐 양동근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표팀 갔는데 사이드 스텝이 이제 아주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 그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뭐 이제 3&D로 그 역할을 많이 했었죠. 물론 이제 파워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비 약점은 있지만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객관적 전력보다 전력이 그 성적이 좀 더 나온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수비의 기본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뭐 어떤 틀을 잘 만들고 뭐 유작 감독이 뭐 잘 가르치고 그 순간순간 어떤 패턴을 잘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비중이 한 70-80%는 이 부분에 있다. 사이드 스텝 이 부분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에 대한 어떤 미스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한두 점 싸움을 할 때 수비 미스가 없기 때문에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벌써 한 6-7년, 뭐 7-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팀들도 가지고 가서 이거를 변화 발전시켜야 되는데 물론 다른 팀들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세게 하거나 아니면 변화 발전시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살짝 좀 유감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항상 애청해 주신 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성원에 힘입어 지난주 5,000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10,000명, 10만 명 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